미 육군이 초소형 드론을 실전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군용 드론 기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군용 드론 개발의 현 주소를 살펴봅니다. 미국이 태평양의 전략 요충지인 괌에 처음으로 전략 폭격기 3개 기종을 동시에 배치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독립기념관이 광복 71주년을 맞아 동북아 국가들의 역사인식을 이해하기 위한 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평화와 공존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미 육군이 초소형 드론 블랙 호넷을 실전 배치할 전망인 가운데 우리나라의 군용 드론 기술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군용 드론 개발의 현 주소, 어디까지 왔을까요? 이혜인 중입니다. 장애물에 가려 적의 이동을 알 수 없는 상황. 손바닥만한 드론 한 대를 날려보내자 곧 화면에는 고화질의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군용 드론 중에 가장 작은 블랙 호넷을 운용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미 군사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가 미국이 조만간 초소형 드론 블랙 호넷을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군용 드론을 실전 배치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면서 국내 군용 드론 기술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드론 심포지엄에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해 그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군 관계자들도 자리에 드론 개발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용 드론은 세계 7위 정도 수준으로 군단급 무인기가 20년 전에 개발이 됐고 새로운 사단급 그다음에 대대급 무인기가 배치되고 있는 상태에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앞서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사장 한쪽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드론 모델들을 전시했습니다. 택배 배송과 농업용 방제, 통신 중계 등 다양한 용도의 드론들 사이에 작년부터 육군 군단급의 실전 배치 중인 리모아이 002도 눈에 띕니다. 이 모델은 미군이 운용하는 동급 모델에 고정식 카메라가 부착된 것과 달리 회전식 카메라가 달려있어 근거리에 있는 적을 실시간 감시하는 데 유용합니다. 6년 전 국내 최초로 아프가니스탄 파병 부대에 군용 드론을 납품했던 해당 업체는 현재 기술면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해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모델을 적극 도입했습니다. 유선을 연결해서 밑에서 파워를 줌으로 해가지고 24시간 채공할 수 있는 드론을 현재 개발을 해놨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과 저희 나라만이 개발된 장비고요. 현재 시범 사업으로 해서 공군, 육군 주요 감시 장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정익과 회전익을 결합한 틸트로터 드론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1999년 개발된 최초의 군용 드론 송골매를 시작으로 국내 군용 드론 기술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시장에서 군용 드론 선진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군용 드론의 특성상 통신 보안성과 안전성 확보, 게다가 임무 수행을 위해 장시간 날아야 한다는 제한적 특징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국방뉴스 이혜인입니다. 미국이 태평양상의 전략 요충지인 괌에 B-52와 B-1B, B-2 등 전략 폭격기를 동시에 배치했습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을 겨냥해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B-52와 B-1B, B-2 등 전략 폭격기 3총사가 괌에 처음으로 동시 배치됐습니다. 미 공군은 지난 2006년 이후 배치된 B-52와는 별도로 수대의 B-1B와 석대의 B-2를 지난 6일과 9일 각각 배치했습니다. B-52는 올해로 취역 61년이 지난 명품 폭격기입니다. 정밀 유도폭탄과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등 27톤 이상의 폭탄을 싣고 6,400km 이상을 날아가 폭격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B-52를 대체하기 위해 탄생된 B-1B는 길이 44.5m, 날개폭 42m이며 고도 1.5km에서 시속 1,335km 속도로 비행합니다.
핵폭탄과 정밀 유도폭탄 등 광범위한 파괴력을 갖춘 다양한 무기 61톤을 장착하고 투하할 수 있습니다. 검은 가오리로 알려진 스텔스기 B2도 괌으로 옮겨졌습니다. B2는 제급유 없이 최고 12,230km까지 비행이 가능하며 16톤가량의 핵폭탄과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 초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 B2를 한반도로 들여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미 전략사령부는 이들 전략폭격기는 전 세계에서 동맹들과 공동작전을 한다면서 전략폭격기 동시 배치는 영내 안보를 철저히 방어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독립기념관이 광복 71주년을 맞아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사교육 현황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평화 공존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사인식 차이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침략과 식민지배, 냉전 등 많은 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광복 71주년과 개관 29주년을 맞아 동아시아 국가들의 이 같은 상이한 역사인식을 이해하고 향후 평화와 공존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동북아 국가들의 역사교육의 현황을 통해서 현재 우리들의 위치를 파악해보고 또 그 동북아 역사의 어떤 그 소통, 화해를 위한 오늘의 그 학술회의가 그 단초를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의는 한중일 3국의 근대사 교육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연구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습니다. 첫 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교원대학교 김한종 교수는 역사적 사실을 지식으로 전달하며 외우게 하기보다는 사고의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며 역사 교육의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역사를 알고 이런 것들이 어떤 가치가 있고 그거는 학생들한테 사고 경험을 갖다가 제공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쪽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비판적 사고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 지금 역사 교육과 관련해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고. 발표를 이어간 동북아 역사재단 오병수 연구원은 중국의 애국주의에 기초한 근대사 교육 현황을 전하고 동아시아가 함께 용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지역 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연세대학교 신주백 교수는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제도의 변화를 소개하며 일본의 역사 왜곡은 식민지배와 제국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80년대 후반까지 안중근의 의거는 명확하게 끼깎개라는 일본말로 해서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한국평화를 추진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이번 학술회의가 주변국의 역사 인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내 안정과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해군사관학교는 지난 11일 베트남 전 영웅 고 이인호 소령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고인의 넋을 추모하는 제50주기 이인호제를 거행했습니다. 고 이인호 소령은 1953년 해사 11기생으로 입교해 1957년 해병대 소위로 임관 후 1966년 청룡부대 정보장교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베트남전 당시 투이호와 지구 전투에서 수색작전 지휘 중 적수류탄을 자신의 몸으로 덮어 부하들을 구하고 장렬히 산화한 살신성인과 전우회의 표상입니다. 그의 이 같은 희생정신은 모든 이들에게 귀감이 돼 정부는 고인의 공적을 기려 소령으로 1계급 특진과 함께 태극 무공훈장을 추서했고 당시 미국에서도 은성 무공훈장을 추서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우수한 학업 성적과 뛰어난 리더십, 희생정신을 두루 갖춘 사관생도에게 고 이인호 소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의미에서 해마다 이인호제 행사 시 이인호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인호상은 고 이인호 소령의 60여 년 후배인 71기 홍성우, 72기 이재용 생도가 수상했습니다. 한편 해군은 부하의 목숨을 건진 의로운 죽음으로 군인 정신의 표상이 된 고 이인호 소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1967년 해군사관학교에 동상을 세워 매년 이인호제란 명칭으로 추모제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해군 해난구조대 수중작전의 영웅들 시간입니다. 보통 훈련을 계획한 날 비가 내리기라도 하면 훈련에 많은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굵은 빗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훈련이 있습니다. 바로 해군 해난구조대 SSU 교육생들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힘든 훈련을 마친 교육생들을 위해
오늘 특별한 손님이 선물을 들고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가 들고 온 선물은 과연 무엇일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찬 비가 내리는 날, 교육생들이 바다로 향합니다. 오늘은 6km를 맨몸으로 수영해 돌아오는 훈련. 처음 하는 훈련인데다 날씨까지 도와주지 않으니 교육생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맨몸 수영 나가게 됐는데 아직까지 좀 많이 긴장도 되고 좀 비도 보고 바람도 불고 하니까 추위와 싸움에서 꼭 이겨가지고 당당하게 해당 구조대원이 되겠습니다. 수영 실력이 다른 교육생들에 비해 조금 부족했던 50번 교육생은 두려움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잠도 안 오고 진짜 무서웠습니다. 근데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성적을 내야 하는 해남구조대에 온 만큼 옆에 전우를 믿고 꼭 끝까지 완주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교육생들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차가운 바다에 맞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점차 거세지는 빗줄기에 바다를 헤치고 나아가기 힘들 때쯤 다가온 한 줄기 빛. 바로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그란 초코 과자. 나 한 입, 동기 한 입. 교육생들은 초코 과자로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고 다시 힘을 내 헤엄칩니다. 세 시간의 바다 수영 끝에 모두들 무사히 육지에 도착. 수영을 무사히 마친 그들을 따뜻한 미소로 맞이한 이는 바로 김종삼 전단장입니다. 첫 바다 맨몸 수영을 마친 교육생들을 한 명 한 명 맞이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춥고 힘들었지만 보람차고 행복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바다의 혹독함을 처음으로 느낀 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조촐한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극한의 훈련 뒤에 차려진 만찬. 그것이 주는 짜릿함은 SSU 교육생들만이 느낄 수 있는 황홀하고도 특별한 경험입니다. 시민위원회에 교부될 수가 있다. 알겠어? 그러니까 최대한 열심히 해. 알겠지? 중국, 필리핀, 인도차이나 반도 사이에 놓여 있는 남중국해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지난달 12일에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 분쟁의 한 획을 긋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소송에서 상설중재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필리핀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남해 구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해상 90%에 달하는 해역의 관할권을 주장해왔지만 PCA의 이번 판결로 중국의 남중국해 해상 관할권 주장은 국제법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PCA는 또한 인공섬을 통해 배타적 경제 수역 등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인공섬을 근거로 남중국해 지역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한 중국의 주장도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에 당사국인 중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이 중국에 있다는 점을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전후하여 중국은 이지스함과 핵 잠수함 등 중국이 보유한 전략 무기를 앞세워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무력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행동에 나설지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PCA 판결 이전에도 여러 차례 남중국해의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중국해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이 남중국해를 중국 영해로 간주하고 영공을 방어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이 경우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PCA의 판결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같은 강경책은 당분간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남중국해 문제에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도외시한 채 실력 행사에 의존해온 중국 외교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영유권 분쟁 당사국과의 교섭을 강화하고 동남아 국가들의 모임인 아세안이 미국과 동조하여 대중국 압박에 전면에 나서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 직후 개최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중국은 자국의 우호적인 나라들을 앞세워 공동 성명에 중재재판소의 판결에 관한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반면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당사국인 필리핀, 베트남과 보조를 취하면서 중국을 압박해온 미국은 이번 판결에 대체로 만족해하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하여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모두가 상설중재재판소의 이번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영내 갈등이 더 이상 고조되지 않도록 물밑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남중국해 분쟁을 계기로 중국의 공세적인 대외 정책과 영토적 야심을 부각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아태 지역 국가들의 지지 속에 어느 정도 안착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중국해 분쟁은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벌이는 경쟁과 갈등을 집약해 놓은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국민 감정이 얽혀 있는 영유권 분쟁의 경우 당사국 간의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결국 외교적 노력을 통해 갈등을 얼마만큼 봉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을 비롯하여 당사국들 사이의 불신이 쉽게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어서 남중국해 분쟁은 앞으로도 동아시아 국제 정치의 긴 그림자를 드리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남중국해 분쟁으로 미중 간 갈등이 커질 경우 북핵 문제에 공들여온 우리 외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남중국해 분쟁의 전략적 함의를 감안하여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주도 면밀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방주간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교통 상황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하는 고속도로 주말 교통정보입니다. 리오올림픽 시청하느라 잠 못 드는 분들 계시죠? 지난 런던올림픽 기간엔 고속도로에서 졸음이나 주시태만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늘었다고 하던데요. 네, 저도 올림픽 보느라 낮에 자주 졸린데요. 지난 올림픽 기간 졸음사고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상시보다 20% 이상 높은 82%에 달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올림픽 기간엔 DMB 시청 차량도 집중 단속하니까 졸음과 주시태만 반드시 주의하시고요. 그럼 광복절 연휴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네, 극심한 정체가 예상되는데요. 지방 방향은 토요일 오전, 서울 방향은 월요일 오후에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네, 토요일 지방 방향 최대 예상 소요 시간입니다. 서울에서 강릉이 6시간 30분, 목포까지는 6시간 5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네, 정체 구간은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여주에서 면원 구간 가장 막히겠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강일에서 강촌 구간 가장 어렵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기흥 동탄에서 청주 구간 약 82km 정도 길게 밀리겠습니다. 네, 월요일 귀경 방향 최대 예상 소요 시간은 강릉에서 서울이 5시간 20분, 부산에서는 5시간 10분 정도 잡아주셔야겠습니다. 네, 정체 구간은 영동고속도로 만종 분기점에서 호법 분기점 구간 50km 구간 어렵겠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강촌에서 남양주 43km 구간 길게 밀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오후 5시경 천안에서 동탄 분기점 구간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네, 연휴를 맞아서 축제가 열리는 곳도 있다고 하죠. 네, 자라섬 불꽃축제와 청개구리 물놀이 축제가 15일까지 열리니까 나들이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만은 시원한 연휴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국방TV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하는 주말 교통예보였습니다. 오는 15일은 71주년 광복절입니다. 일제로부터 국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독립운동가 등 순국 선열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는데요. 독립된 국가에 대한 일념 하나로 온 생을 헌신하신 순국 선열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